오늘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이 학습 목표 적어줄 거니까 같이 한번 빈 곳에 적어주자.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못 끝낼 수도 있어. 고체지구 1단원 지구 총 3단원 있다 했잖아. 고체지구에 2단원으로 쪼개지는데 직권의 변동이랑 항상 말하지만 지구의 역사 이렇게 크게 2단원으로 쪼개지거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게 D까지 A, B, C, D까지가 직권의 변동이었고 오늘부터 하는 EFG가 지구의 역사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새로운 파트라서 앞에 거 몰라도 조금 괜찮을 수 있어. 오늘 할 게 이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인데, 그래서 퇴적 환경 보기 전에 퇴적암이 뭔지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야. 우리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지층은 다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바닥은 46억 년 전부터 계속 하나씩 쌓이면서 이렇게 계속 퇴적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밟고 있는 거거든. 퇴적암이 되게 지금 영광 깊은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퇴적암의 생성에 퇴적물이 가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여기 한번 밑줄 쳐보고 퇴적암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암석이 되면 퇴적암이란 말이야. 그럼 퇴적물이 뭔지도 봐야겠지? 지표에 있는 암석이 풍화학 침식 작용을 받아 생긴 쇠설물이 물, 바람, 빙하 등과 함께 운반되어 쌓인 물질이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합쳐진 거지. 근데 얘네 말고도 뭐가 있냐면 퇴적물에는 첫 번째 화산 쇠설물. 저번 시간에 화산 폭발하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화산재도 있고 화산 암괴 있고 뭐 4가지 내가 한번 써줬었는데 화산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해. 근데 얘네들도 퇴적물이 될 수 있어. 얘네들이 뭉쳐서 또 퇴적암이 되기도 하거든.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물에 용해된 물질. 물속에 떠다니다가 용해된 물질들이 또 뭉쳐서 퇴적암이 되기도 하거든. 세 번째는 이거 보이지? 안 보이면 말해줘. 생물체의 유해. 이것도 퇴적물이 되기도 해. 생물체가 죽어가지고 그 사체로 발견된 유해가 뭉쳐서 또 퇴적암이 되기도 해. 이렇게 퇴적물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 그러면 이 퇴적물이 어떻게 퇴적암이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여기 퇴적작용, 다짐작용, 구별작용을 보면 되는데 맨 처음에 퇴적물이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일단 먼저 할게. 퇴적물은 대부분 이렇게 바다에서 생겨. 이렇게 지표, 육지랑 해양이랑 만나는 경계에서 만약 비가 이렇게 오면은 그럼 이 물이 산이 깎고 이 산이 깎을 부스러기들이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기 물속에서
이제 이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은 압력을 받겠지, 쌓이면서.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압력을 받으면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다진 작용이야. 서로 뭉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가 다진 작용인데 다른 말로 압축 작용이라고도 하거든. 압축 작용.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커지고 서로 멀어져 있던 애들이 뭉치니까 부피는 작아지고 두 개 사이의 간격이 줄니까 밀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공극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공극도 작아져. 공극이 뭐냐면 퇴적물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뭉쳐지니까 퇴적물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극은 퇴적물 사이의 거리. 이게 지금 퇴적물이 퇴적압이 되는 과정이야.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다짐 작용. 멀리 있는 퇴적물들이 압축 때문에 이 밑에 쌓여가지고 압축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근데 이렇게 된다고 암석이 되진 않아.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모래사장에서 모래 이렇게 물 묻혀서 만들잖아, 모양. 그렇다고 걔네들이 암석이 되진 않잖아. 서로 뭉치긴 하지만 그냥 툭 치면 다시 부서지잖아. 여기까지가 딱 그 정도 느낌이야. 서로 뭉치는 정도. 그렇다고 암석이 되지는 않는. 한 여기까지 뭉쳐졌어. 근데 이 퇴적물들이 암석이 되려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뭉쳐진 퇴적물들에서 교결물질이라는 게 이 사이사이를 메꿔줄 거야. 교결물질. 이 암석 사이사이를 엮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교결작용이라고. 이런 좀 더 단단해지겠지? 얘네 사이사이를 다 메꿔주는 거야. 그래서 교결물질 예시가 뭐가 있냐면 석회질이랑 이거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돼. 석회질이랑 규질. 이런 물질들이 교결물질인데 이 퇴적물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 벽돌로 집 지을 때도 그냥 벽돌만 쌓지 않잖아. 위에 시멘트 바르잖아. 딱 얘네들이 시멘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 시멘트를 바르면 조금 더 단단해지. 그래서 교결 작용을 다른 말로 뭐 시멘트 화라고도 하긴 하거든.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돼. 대표적으로 다짐이랑 교결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뭉쳐지는 다짐 작용을 통해서 뭉쳐지고 그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교결물질이 더 엮어줘가지고 단단한 암석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암석이 돼. 딱딱한 암석. 이렇게 암석이. 그럼 이제 이 다짐 작용이랑 교결 작용을 한 번에 속성 작용이라고 불러. 속성 작용은 그냥 퇴적물들이 퇴적압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여기서 했지 이렇게. 속성작용은 다짐작용 플러스 교결작용이다. 이 전체를 그냥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책 한번 읽어보면은 퇴적작용. 일단 맨 처음에는 퇴적물들이 생겨야겠지? 처음으로 풍화 침식작용을 거쳐서 생성된 쇠설물이 쇠설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했어. 세 가지. 그다음에 이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운반되고 가라앉아서 육상 및 해저에 퇴적층을 형성한다. 이런 거. 아까 그림 그렸던 거. 바다에 계속 이렇게 퇴적층 생기는 거. 산이 깎여가지고 그 깎인 퇴적물들이 계속 쌓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의 퇴적물은 위쪽의 퇴적물에 의한 압력을 받아서 압력 때문에 다짐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다져져서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이 말이 공간이 좁아지고 이게 공극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지. 공극이라고 해. 그 다음에 밀도가 커진다. 그냥 서로 다져지는 과정. 뭔가 화학적인 작용은 안 일어나. 물리적인 힘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 일어나. 지하수에 녹아있던 규질이나 석회물질, 산화철 얘네들이 이제 교결물질들이야. 교결물질. 퇴적물들 사이를 단단하게 엮어주는 그런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거지. 이번에 얘네들이 시멘트처럼 퇴적물 사이에 침전되어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운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어나면 이 퇴적물들이 퇴적암이 되는 거야. 이 오른쪽 교결작용 보면은 물에 녹아있는 광물 성분들이 퇴적물을 흉화하면서 증발이나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가라앉아 부스러기를 엉겨붙게 하는 작용이다. 서로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퇴적암의 종류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쓸게 생기는데 퇴적암의 종류로는 딱 세 가지가 있거든. 한번 일단 읽어보자. 첫 번째는 쇠설성 퇴적암,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근데 뭐에 따라 나뉘는 거냐면 위에 써져 있지,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 나뉘는 거래. 이 퇴적물들이 어떻게 왔나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대. 그럼 먼저 쇠설성 먼저 보자. 쇠설성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야. 가장 그냥 평범한 방법인데 뭐냐면 풍화와 침식작용, 뭐 산이 깎이고 침식돼서 생성된 점토나 모래, 자갈, 화산 분출물들, 얘도 이제 퇴적물이라 했지, 화산 분출물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래. 그냥 이런 애들이 쌓여서 아까 말한 속성 작용 거쳐서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진 얘네. 그래서 뭐 이게 퇴적물들을 이렇게 부르고 이게 암석이 되면 또 이렇게 부르거든. 뭐 자갈이 암석이 되면 여감, 모래가 암석이 되면 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여감, 상, 실, 응해암이 된다. 이거 이따 또 자세하게 알려줄게. 화산 분출물이 또 암석이 되면 응해암이라고 불러. 쇠설성 퇴적암.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뭐냐면 물속에 녹아있는 규질이나 석회물질이 침전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침전돼서 만들어지는 거 하나랑 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총 두 개로 나뉘어. 침전됐다는 건 가라앉는다는 거야. 물속에 떠다니던 뭐 규질이나 석회물질들이 가라앉아서 물 땅속에서 쌓이고 퇴적돼가지고 생성된 암석, 물속에서 이런 애들이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물이 증발하면서 침전돼서 형성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NaCl 같은 거, 소금 있잖아. 염전 가면은 원래 처음에는 소금이랑 NaCl이랑 물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물들이 다 증발되면서 소금만 남는 거잖아. 그 소금이 퇴적암이야. 얘네들이 아주 대표적인 화학적 퇴적암이야, 소금이. 라면은 또 암염을 이제 소금이라는 말을 퇴적암으로 표현을 하면 암염이라고 하거든. 이 암염은 건조한 환경에서 물이 증발되면서 화학 성분이 침전되어 형성된다.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 유기적 퇴적암은 쉬워. 그냥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래. 생물의 유사체 이런 애들이 죽어가지고 쌓이면 또 걔네들이 암석이 되기도 해. 걔도 퇴적돼서 쌓이는 거니까 걔도 퇴적암이야. 근데 기원이 이제 생물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는 석탄, 석회암, 셔츠가 있대.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돼서 얘는 빈 부분에 조금 적어줘야 돼. 쇠설성 먼저. 오른쪽에 다 적혀 있긴 한데 좀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쇠설성은 풍화침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랑 아니면 화산세설물로 만들어지는 거랑 두 개로 나눈다 했지. 풍화침식은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뭐 지표가 깎이면서 생기는 그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생기는 그냥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런 풍화침식을 통해 생기는 퇴적물에는 뭐가 있냐면 자갈, 모래, 진흙. 진흙이 뭐 점토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게 우리 아는 말이지. 다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이런 게 퇴적물이고, 이 자갈들이 쌓여서 생기는 퇴적암은 뭐라 부르냐면 여감이라고 불러. 여감. 그 다음에 이건 일단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입자 크기가. 근데 모래도 뭐 보이긴 하지만 엄청 작지. 진흙은 더 작지. 입자가 안 보이지 거의.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어. 자갈에는 모래부터 진흙까지 다 들어있을 수 있어. 내가 물결하고 진흙이라고 썼잖아. 이 뜻은 뭐냐면 자갈은 모래도 가지고 있고 진흙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래는 자갈은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자기보다 더 큰 입자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더 작은 거는 섞여 있을 수 있어. 모래에는 진흙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진흙은 모래나 자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자기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큰 입자에는 작은 입자들이 뭐 섞여 있을 수는 있다는 거.
모래가 암석이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이라고 불러. 다 암기해줘야 돼. 뭐가 되면 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어떤 퇴적물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외워줘야 돼 여기서. 모래가 암석이 되면 사람이라고. 아까 말했던 설명해줬던 속성작용을 거쳐서 모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갈은 여감이 되고. 그 다음에 진흙이 암석이 되면은 이암이라고 불러. 또 셰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암이랑 셰일은 똑같아. 진흙이 암석이 되면 이암이 되고 셰일이 되는데 셰일은 뭔 특징이 있냐면 이암 중에서도 뭐 줄무늬 구조가 발달한 암석을 또 따로 셰일이라고 불러. 줄무늬가 발달돼서 얘는 조금만 이렇게 압력을 가해줘도 두 동강 턱 나버려. 이 셰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암이랑 셰일은 똑같아. 진흙에서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종류 중에 이암의 종류 중에 줄무늬 구조가 발달한 뭐 셰일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다 세살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풍화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었고 이번에 화산세살물이 또 암석이 되면은 뭐라고 불리는지를 봐야 되잖아. 화산세살물에는 두 개가 있어. 저번에는 내가 4개 써줬었는데 이 화산암계랑 화산재 정도만 기억해달라 했었잖아. 이렇게만 쓸게. 이쪽은 퇴적물을 쓴 거고 이쪽에는 퇴적암을 쓴 거야. 여기도 퇴적물이고 이쪽은 퇴적암을 쓸 거야. 화산 암계가 이제 암석이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집계암이라고 불러. 그냥 이름이에요. 어쩔 수 없어. 화산 암계는 또 마찬가지로 화산재보다 입자가 큰 화산 분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로 갈수록 입자가 큰 거야. 화산재는 조금 더 입자가 작은 애. 화산재가 이제 암석이 되면은 은회암이라고 불러. 이 은회암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거든. 지금 이 집계암 정도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돼. 저 오른쪽 보면은 집계암은 뭐 적혀있지도 않아. 그치? 있지도 않아. 은회암이랑 여감, 사암, 이암, 쉘 이 정도는 다 기억을 해줘야 돼. 얘랑 다 중요해. 얘네들은. 집계암은 참고만 하시고 무슨 말인지 문제에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세설성 퇴적암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의 종류를 해볼게. 얘도 두 가지로 나뉘었어. 침전되는 거랑 물이 증발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해볼게. 침전되는 거랑 증발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물속에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다가 얘는 바닷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세살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표,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애. 바닷속에서 이제 이런 퇴적물들이 쌓이다가 바닥으로 이제 침전해서 쌓이면서 생기는 애들이 이제 화학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화학적에는 뭐가 있냐면 탄산칼슘. 얘는 이제 화학적이니까 내가 화학식도 써줄 거야. 탄산칼슘. 그 다음에 규질. 익숙하지 이거 SiO2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 규질. 그 다음에 증발에는 뭐가 있냐면 석고랑 이건 그냥 써주는 건데 화학식은 뭐 외울 건 아니야. 이런 거 어려우니까. 석고 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소금이지 소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이 탄산칼슘이랑 규질은 침전이 돼서 만들어지는 퇴적물들이고 석고랑 염화나트륨은 증발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퇴적물이야. 그럼 이제 탄산칼슘이 침전하면 어떤 퇴적암이 생기냐면 석회암이 돼. 많이 들어봤지 석회암. 이게 다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만들어지는 암석이야. 석회암이라고 불리고 규질 물질이 침전돼서 생기는 애는 척트라고 불러. 척트. 이건 다 암석의 이름이야. 우리 석고 같은 거는
잘 알잖아. 석고 뭐 미대 사람들이 사람 얼굴 이렇게 석고로 번지고 우리 수온도 막 석고로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랑 같이 이렇게 번지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딱딱해지잖아. 얘도 똑같은 원리거든. 얘는 뭐 다르게 부르는 건 없고 얘도 그냥 석고라고 불러. 증발된 상태도.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아까 봤다시피 암염이라고 불러요. 얘는 다른 말로 그냥 소금이야, 소금. 물이 증발해서 남은 퇴적암. 암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석회암이랑 암염. 석회암 진짜 자주 나오고 셔트랑 뭐 석고 정도는 그냥 참고. 석고는 특히 참고만 해도 되고 셔트는 가끔 나오고 석회암이랑 암염은 맨날 나오고. 이거 2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죠. 동그랗죠? 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뭐 종류가 나뉘진 않았지. 뭐 신전, 증발, 폭라층식, 화산세상 이런 식으로 나뉘지 않았고 그냥 생물체가 죽으면 쌓여서 생기는 애라 했어. 뭐가 있냐면 식물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석회질 생물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규질 생물이 죽었을 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식물은 그 중에서도 주로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뭐냐면 뭐 고사리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 주로 양치식물 같은 근데 주로야 주로 양치식물이니까 고사리잖아 풀이잖아. 그러니까 육상생물이라 생각하면 돼. 육상 육지에서 사는 풀 같은 거 얘네들이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되나? 얘네들이 죽으면 어떤 퇴적암이 되냐면 석탄이 돼. 우리가 아는 이 석탄들이 다 풀, 생물체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퇴적암들이야. 석탄이 되고 그 다음에 석회질 생물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산호초 같은 거. 산호초. 2개 차이 알겠지? 얘는 육상식물, 얘는 바다 해양식물. 산호초 같은 애들이 죽어서 쌓이는 게 어떤 퇴적암이 되냐면 석회암이 돼. 석회질 생물은. 그다음에 규질 생물은 이것도 참고만 하면 돼. 여기 3번째 거는 방방충이라는 생물이 있어. 얘도 바다에 사는 애인데 얘는 규질 생물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규질이니까 퇴적암이 되면 셔트가 돼. 얘는 참고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여기서 이상한 거 느껴야 돼. 석회암이랑 셔트는 화학적 퇴적암에도 있었잖아. 얘네 2개. 얘 유기적 퇴적암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석회암은 특히나 자주 나오겠지. 2번째, 3번째 방법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애인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2번째, 3번째. 석회암을 무슨 퇴적암이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 2개 다 써줘야 돼. 화학적 퇴적암이면서 유기적 퇴적암이다. 탄산칼슘이 쌓여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산호초 같은 생물이 죽어서 생길 수도 있고 기원을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주면 뭐 말해줄 수 있지. 그래서 특히나 석회암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2개니까 2개 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하겠지. 얘는 참고만 해주고 셔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다 나와있지. 자갈 모래점토. 이게 왜 모래점토까지 되어 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자갈에는 이제 자갈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진짜 작은 애를 포함할 수가 있어. 여기 물결, 진흙 이렇게 썼잖아. 이게 모래나 점토가 이제 진흙이라 생각하면 돼. 다 포함할 수 있어. 모래도 점토를 포함할 수 있어. 점토는 자기보다 입자가 큰 거를 포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셰일이라고 하지만 이암이라고도 하는 거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써주는 거를 외워줘야 합니다. 얘네들도. 지금 1분 줄 테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이런 탄산칼슘 같은 게 이런 석회질 생물이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도 있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앞줄 한 번만 읽어보자. 심리. 이건 그냥 어렵지 않은 건데 퇴적암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구조. 아까 말했다시피 퇴적암은 계속 쌓이는 거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뭐 몇 억 년 전에 쌓인 거, 뭐 3억 년 전에 쌓인 거, 2억 년 전에 쌓인 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 다른 시기에 쌓였으니까 줄무늬처럼 모양이 생겨. 그래서 퇴적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 층층이 줄무늬 모양의 모습이 띄어있는 거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입자의 크기, 모양, 색깔들이 서로 다른 퇴적물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상 구조로 보통 이렇게 수평하게 나란히 형성된다. 이런 구조를 이제 층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뭔가 지각 변동돼서 얘네들이 막 구부러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배우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수평하게 생긴다는 거. 됐죠? 조금 외워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해. 이 파트의 완전 핵심. 퇴적 구조 4가지를 배울 거야. 퇴적물들이 퇴적암이 되면서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들이 있거든? 그 구조 4가지를 배우기 시작할 건데 이걸 왜 배우냐면은 우리가 역추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연은이라는 게 있어. 연은이라는 거는 얕은 바다에서 생기는 퇴적 구조야. 생긴 게 이런 느낌으로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퇴적 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이 맨 밑층에서는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 층에서는 뭐 이런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 층에서는 뭐 이런 모양이 보인다고 쳐봐. 다 다른 시기에 퇴적된 퇴적암들이겠지? 위 지층은 여기서 연은이라는 건데 연은은 얕은 바다에서 보일 수 있는 퇴적 구조야.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반대로 역추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모양이 발견됐으니까 아, 이 당시에 지층은 뭔가 이때는 얕은 바다가 있었겠구나. 지금 여기는 육지야. 육지인데 과거에 이런 퇴적 구조를 보고 과거에는 뭔가 얕은 바다가 있었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건조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 그럼 이제 이걸 보고는 또 이때는 또 기후가 아주 건조했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4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퇴적암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어떤 퇴적 구조였을지를 추측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먼저 사층리부터 보자. 이게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가 뭐냐면 무슨 사자를 쓰냐면 기울어진 사를 써. 기울어진 사. 그래서 기울어져 있거나 엇갈린 층리의 모양을 또 사층리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사층리. 여기 4가지는 다 전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만약에 바다가 있다고 쳐봐. 바다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리고 물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바다 밑에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어.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퇴적물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이 보라색 퇴적물들이 힘들게 이 정상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쌓이겠지, 여기서. 그 다음에 물이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확 내려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다른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다가 얘도 똑같이 여기까지 쌓여 있다가 이렇게 흐르게 돼.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는 거야. 얘도 퇴적물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이제 사층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울어지거나 엇갈린 모양의 층리가 보인다. 이 그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층리의 특징 여기 밑에 안 써있어서 한번 적어주면은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물의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했잖아. 이 물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사층리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아까 내가 이 첫 번째로 그려줬던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이 그림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로밖에 안 나오거든 사층리 모양은.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니은자 아니면 니은을 반전한 모양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보여. 이 첫 번째는 그냥 니은자로 보이지. 그다음 얘는 니은을 좌우 반전한 모양으로 보여. 여기에다가 화살표만 찍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림만 나왔을 때 아 바람이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물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를 예측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쌓이는 게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사층리 모양을 줬다? 그러면 아 흐름의 방향이 이렇구나. 왼쪽이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사층리 방향만 보고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있어. 사층리 모양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얕은 바다에서도 이렇게 사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사암층, 모래에서 일어나. 모래 언덕도 똑같아. 그냥 이게 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래 언덕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모래가 쌓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사암층에서도 많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잘 형성된다라고 적혀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이 사층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그 다음에 어느 지형에서 생기는지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역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 이런 지형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지 과거에 이 지형이 어디 있던 건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잘 형성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쌓이려면은 입자가 작아야지만 이렇게 잘 쌓일 수 있는 거야. 여간층에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어. 여간은 자갈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자갈이 이런 식으로 쌓일 수가 없지. 예쁘게. 모래나 뭔가 점토 같은 애들만 이런 식으로 쌓일 수가 있단 말이야. 입자가 작아야지만.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다 당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기는지를 기억을 해줘야 돼. 이런 게 사층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입층리라는 애가 있어. 점입층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깊은 호수가 있다고 쳐? 거기에 내가 다양한 입자 크기의 돌들을 여기다 그냥 확 뿌려버릴 거야. 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입자 크기가 다양한 돌들을 뿌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갈 같은 애들은 입자가 크잖아. 그 밑에 이렇게 가라앉게 될 거야. 당연히 무게가 무거우니까 먼저 가라앉겠지. 이렇게. 그 다음으로 입자가 작은 애들이 또 가라앉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모래 같은 애들은 가벼우니까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라앉게 될 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점입층리라고 해. 그림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림 보면은 밑에 있는 입자는 돌들이 엄청 크게 잘 보이고 위로 갈수록 잘 안 보여. 그래서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위로 가면서 감소한다. 이런 형태를 점입층리라고 해. 얘네들은 어디서 생기는지가 또 중요하다 했지. 수심이 깊은 호수. 반대지 사층리랑. 근데 이제 깊은 곳에 있어야지 뭔가 가라앉고 할 수가 있잖아. 얕은 곳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층별로 가라앉겠어. 당연히 깊은 곳에서 한다. 일어나겠지. 바다에서 큰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가 큰 입자 위로 쌓일 때 나타난다. 또 대륙대와 같은 심해저에서 잘 형성된다. 심해저는 이제 깊은 바다란 뜻이야. 깊은 바다의 지형 중에서도 특히 대륙대라는 지형에서 점입층리가 제일 잘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 점입층리 모습이 보이면 아 과거에 이곳이 깊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연은이나 분열은 좀 특이하게 어떻게 보냐면 이 그림이랑 다르게 봐. 그림에 이거 잘 보면은
약간 물결 모양 무늬 보일 거야. 이 물결 모양 무늬를 단면에 이렇게 자를 거야.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놓을 거야.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그럼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여.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 모양인 거지. 물결 무늬. 항상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그림으로. 그럼 얘를 연은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면 자르면 보이는 모양이 이거고, 얘네들도 수심이 얕은 물밑. 수심이 얕은 물밑에서 잔물결이나 유동하는 물의 작용이 퇴적물 표면에 새겨져 나타난다. 아주 얕은 물이 물결이 이렇게 퇴적물 표면에 보이는, 새겨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감층에서 나타날 수 없겠지. 입자들이 엄청 크잖아. 그럼 이 자갈에 물이 깔려있다고 해서 그 물결 모양이 표시된다 생각해? 절대 안 나오겠지? 근데 모래 같은 애들은 물이 지나간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 새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연은은 입자가 작은 애들한테만 표시가 나. 그래도 바다나 호수의 가장자리, 사막에서 잘 형성돼. 얘도 마찬가지로 사막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 얕은 물이나 아니면 사막이 다 모래니까 그 바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바닥이 여는 모양처럼 되는데, 얘도 여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열. 얘 지금 그림 보면은 약간 땅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쩍쩍 갈라진 모습 볼 수 있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여름에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메마른 논바닥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 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진 것 같은 무늬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이 모양으로 안 알려주고 단면에 자른 모양으로 나오거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면 저 모양인데 단면 잘라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읽어보면은 점토층 물질이 쌓인 퇴적층이, 얘도 퇴적층이지, 퇴적 구조니까 건조한 시기에 공기 중으로 노출되어 갈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건열이 발견되면은 건조한 기후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시기에 잘 형성된다. 이렇게 지금 사층리, 정층리, 여는 건열이 어느 시기에 형성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외워둬야 돼. 사층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사람층이나 아니면 얕은 바다. 그러니까 지금 사층리랑 연은은 둘 다 얕은 바다나 사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정층리는 깊은 곳, 수심이 깊은 호수 아니면 심해점에서 발생하는 거고, 건열은 아예 물이 있으면 안 되지. 건조한 기후에서 발생하는 퇴적 구조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빈칸 한번 보지 말고 각자 채워보세요. 같이 보면은 풍화침식 작용으로 생긴 쇠설물, 얘네들은 퇴적물이라고 하죠. 물. 퇴적암이 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생성된 암석은 퇴적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까지 전체 과정이니까 숙성작용. 이 숙성작용을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눴었지? 여기 나오네. 퇴적물의 압력으로 퇴적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다짐작용, 압축작용이라고도 한다고 했지. 다짐작용과 물속에 녹아있는 규질이나 석회물질 심전으로 단단히 연결되는 도결작용, 이 두 개를 합쳐서 속성작용이라고 했었어. 얘네들을 겹치면서 입자들 사이의 공간, 공극이 좁아지고 또 밀도가 커집니다. 암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퇴적 물질에서. 그 다음에 우리 또 퇴적암의 종류 세 가지 배웠어. 세 가지. 첫 번째, 생물체의 유해. 이거 보자마자 유기적 퇴적암이네. 저음이 되고. 그 다음에 풍화 침식. 이거 보자마자 가장 원초적인 퇴적암. 산이 깎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생긴 퇴적암이 이제 해설성.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암석만 보고 얘네들이 어떤 암석인지를 쓰라는 거야. 보면은 쉐일은 진흙이 속성작용을 통해 생긴 암석이니까 쇠설성이지. 자, 얘네들이 어떤 게 만들어진 건, 어떤 퇴적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지도 알아야 돼. 석탄은 생물체, 식물, 양치식물 같은 애들이 죽어가지고 쌓인 다음에 생기는 애니까 유기적. 암염은 물이 증발되면서 생기는 퇴적물이니까 화학적. 음해암은 쇠설성이지. 화산 분출물들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퇴적암. 그래서 쇠설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배운 퇴적 구조 4가지를 쓰는 거였어. 첫 번째,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리가 기울어져. 이거 보자마자 사층리, 기울어질 사. 사층리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가면서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거 얘지.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점이 층리.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의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 이거는 연은. 그다음에 건조한 환경 노출되어 보자마자 건열. 표면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이게 이 뜻이야. V자 모양으로 갈라졌다. 단면 봤을 때 모양이 V자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보자마자 뭔가 건열 같은데 좀 이상한 건열이지? 왜냐면 거꾸로 된 건열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건열밖에 안 배웠는데 이게 지층이 가끔씩 역전되기도 해. 우리 자기장 갑자기 남북도 바뀌는 거 지자기 역전 배웠잖아. 그것처럼 지층도 갑자기 위아래가 바뀌는 일들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지층이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서 배울 거거든? 행압력을 받으면은 지층이 이렇게 껌처럼 이렇게 녹아져. 근데 가끔씩 이게 너무 과도해서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거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애가 나중에 생긴 애잖아. 근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역전된다고 하거든. 뒤에서 또 배울 거야. 근데 이 역전됨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우리가 원래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역전됐다 하면 돼. 이것도 원래 모양이 물결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그럼 이거 보고 아 지층이 역전됐네 이렇게 하면 돼. 얘도 봤을 때 일단 건열이라고 쓸 수 있고 퇴적 환경은 건조하겠지, 건열이니까. 근데 모양이 밑에가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V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역전되었다, 동그라미인 거야. 그 다음에 특정 환경을 알 수 있는 퇴적 구조가 아니고 우리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방금 배웠는데 기억은 지금 처음 봤잖아. 이것도 뒤에서 나올 거야. 얘는 변성함인데 아직 안 배웠어. 얘는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애가 아니라서 기억. 틀렸죠? 나중에 배우는 거야. 기억이라고 하면 되고. 지금 딱 육상 환경까지만 하고 해줄게. 이런 게 많아가지고. 또 우리 또 환경을 3개를 배울 거야. 육상, 연안, 해양 이렇게 3개를 배울 건데 지금 육상까지만 좀 해줄게. 보면은 퇴적 환경 한번 읽어보면은 하천 주변이나 호수, 해안 등에서 특징적인 퇴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를 3가지로 나뉘는데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안 환경이 있다. 육상이랑 해양은 우리 너무 익숙하지. 뭐 육지가 육상이겠고 바다가 해양이겠지. 근데 연안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바다랑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를 이제 연안이라고 했잖아. 바다랑 육지의 경계 이 부분을 약간 연안이라고 하거든. 근데 육상 환경에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5가지가 있어. 산상지, 강바다, 호수, 사막, 빙하. 여기서 오해하기 쉬워. 왜냐면 호수 물이잖아. 해양 환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호수는 그림 보면은 이렇게 육지에 있어. 육지에 물이 맺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육상 환경이야. 마찬가지로 강 같은 것도 물이라고 해양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강은 항상 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산에서 이렇게. 바다랑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
사이에 있는 얼음 덩어리 아니고 육지에서 눈이 내리면서 그게 쌓여가지고 두꺼운 얼음층이 생기면 이런 게 빙하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양 환경이 아니라 육상 환경이야.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게 설명이 좀 대충 적어져 있어서 같이 보면은 빙하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빙하층이 흐르는 거. 강처럼 흐른다고 해서 강한자 써서 빙하라고 했잖아. 얼음 덩어리가 강처럼 산에서 흐른다. 이런 거를 이제 빙하라고 하고 얘네들 특징은 밑에서 이 얼음 덩어리가 이 산과 산 사이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 산을 엄청 긁겠지. 그래서 잔흔이 많이 남아있어. 얘를 긁으면서 나오는 부스러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스러기들이 퇴적물이 돼서 쌓이면서 퇴적암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스러기들이 만들어져서 촉성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암석을 빙태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빙하가 긁고 간 자리들로 인해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촉성작용을 걸쳐서 만들어진 암석. 빙하가 퇴적시킨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그냥 뜻 그대로. 얘네들은 여감으로 분류하기도 해. 여감이 이제 자갈만 모여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감이나 모래나 쉘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에 따라 나뉘는 거거든. 이 빙태석의 크기가 딱 여감 크기라서 여감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 빙태석이. 이렇게 근처에 긴 자국이 많고 또 여기서 동급이 불량하다라는 말이 있어. 보면은 오른쪽에 10번에 분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 말이냐면 이 분급이 불량하다는 거는 편차가 불량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빙하가 이 산을 깎으면서 뭐 입자가 작은 부스러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뭐 큰 부스러기도 나오겠고 작은 토종물들도 나오겠고 다양한 입자들이 나올 거야. 이 분급이 불량하다는 거는 입자 사이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거야. 뭐 이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토종물들이 모여 있으면 분급이 불량한 거고 입자의 크기가 고르면 다 작은 입자밖에 없어. 이런 애들은 이제 분급이 고르다고. 그 빙하는 뭐 얘네들이 작은 입자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입자들이 다 나와서 분급이 불량하다고 해. 그냥 여기서 보면은 써져 있어. 크고 작은 입자들이 마지막 보면은 크고 작은 입자들이 한꺼번에 퇴적됨으로 대체로 분급이 불량하다. 말 처음 보지만 이해해 주세요. 분급이 고르다, 분급이 뭐 양호하다 이렇게 왜 입자가 고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는 거미증이나 건이 발견되는데 이게 호수에서 무조건 이게 세 개가 다 발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깊은 호수에는 점이층리가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얕은 호수에는 연은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호수가 있는데 이미 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 그래서 건조하게 변해버렸어. 그러면 건열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 발견될 수는 없어. 왜냐면 다 얘는 깊은 호수에서 발견되고 얘는 건조한 호수에서 발견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말고 이게 다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호수에서 건열이 발견된다. 그러면 아, 이 호수는 과거에 뭐 건조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세 개가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또 작은 모래나 진흙이 작은 모래나 진흙이 퇴적되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절 변화가 심하거나 아니면 빙하 때문에 주기적인 얇은 층이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름, 겨울에 생기는 퇴적물이 달라. 여름에는 비가 오면은 여름에 비가 자주 오잖아. 비가 오면은 산을 이제 풍화 침식해서 이 산에서 깎아오는 부스러기들이 호수에 이렇게 쌓이면서 퇴적물이 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입자 크기가 커. 산에서 깎아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입자 크기 큰 거 배웠지. 조립질. 조립질에 퇴적물들이 쌓이고, 그리고 산에서 육지에서 가져온 퇴적물들은 대체로 색도 밝아. 밝은 색. 반대로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바닷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가라앉아서 생기는 퇴적물이 생기거든. 그럼 얘네들은 이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떠다니는 찌꺼기들이니까 입자가 작아. 세립질이고, 얘네들은 또 색깔도 어두워. 그래서 여름에는 뭐 밝은색 퇴적물들이 쌓이고, 겨울에는 어두운색 퇴적물들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줄무늬 모양처럼 보이는 거야. 주기적인 얇은 층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줄무늬 모양처럼 보여서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호상 점토층이라고 불러. 호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야. 호상 점토층. 줄무늬 모양처럼 퇴적물들이 쌓여있는 이 형태를 호상 점토층이라고 불러. 있네. 여기까지 나오실게요. 다음에 마지막 선상지라는 애가 있는데 이건 좀 제일 중요해. 이거 다 육사 환경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경사가 완만해지는 곳이 생기잖아. 산에는 항상 강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 강은 항상 흐르고 있어, 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경사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는 곳이 생겨, 산에서는. 그럼 얘네들도 유속이 느려지면서 운반 능력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면은 계속 내려올 수가 있는데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이 강이 움직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무거운 거 계속 들고 가다가 힘이 빠지면 확 놔버리잖아. 얘도 이 물이 확 퍼지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확 퍼지게 되는 거야. 이 모습을 이제 선상지라고.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산지에서 평지 사이에, 이 산에서 평지가 되는 사이에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유속이 감소해서 다량의 쇠설물이 퇴적된다. 다량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퇴적물들이 생성돼서 공급이 불량해. 얘도 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빙하랑 산성지가 공급이 불량해. 그래서 입자의 크기도 무거운 애들이 항상 이쪽에 있고 가벼운 애들일수록 이 멀리 퍼져. 입자 크기가 크면은 이 시작점이 있고 가벼운 애들은 멀리 퍼져. 왜냐면 우리 또 아까 말했다시피 무거운 물건들을 내가 가득 들다가 갑자기 확 떨어뜨려. 그럼 뭐 엄청 가벼운 연필 같은 거는 엄청 멀리 굴러 떨어지겠지. 그런 느낌이야. 무거운 거는 바로 내 앞에 떨어지겠고. 얘네들도 무거운 입자들은 이 바로 앞에 있고 가벼운 입자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 생각하고. 이런 걸 상상지라고 하고, 3번은 좀 특징만 적어줄게. 얘는 바람이 오래 운반하니까 대표적인 사층리 나타난다고 했고, 4번은 이제 모래 언덕이에요.
개, 육상 환경은 4개만 볼 거야. 강은 출제 확률이 매우 낮아서 그냥 강이 육상 환경이다 정도만 알아주면 되고 뭐 특징까지는 몰라도 돼.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만약에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가면 나머지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영상으로 찍어주거나 할게. 여기 다 하고 뒤에 한 파트가 또 있어. 자, 우리 육상 환경까지 했으니까 이제 연안 환경을 해보자. 연안 환경. 자리가 많이 없지. 혹시 이면지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있어? 아, 괜찮아? 자리? 쓸 자리 있어? 보면은 연안 환경에는 뭐가 있냐면 모래톱, 해빈, 석호화, 사주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톱은 안 중요하고 해빈, 석호화, 사주 여기 정도만 밑줄 쳐줘. 그리고 요겁니다. 삼각주. 삼각주가 제일 중요해. 연안 환경에는 삼각주만 알아도 되지. 그럼 먼저 삼각주가 뭔지 보자. 지금 연안 환경은 다 처음 들어봤을 거야. 육상 환경은 그래도 뭐 사막, 빙하 이런 거 다 알잖아. 연안 환경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야. 삼각주가 뭐냐면 지금 연안 환경이니까 이 강이랑 바다를 잇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바다이거든. 이 경계가 연안 환경이지. 강은 육상 환경이야. 이 강은 육지에 있는 거고 바다는 해양이니까 이 사이를 잇는 이 부분이 연안 환경인데 여기서 강은 당연히 수심이 얕을 거고 바다는 수심이 깊을 거야. 그럼 여기서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니까 여기서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한번 특징을 적어보자. 강과 바다 사이 유속이 감소하여 평상지랑 되게 비슷해. 유속이 감소하는 거. 마찬가지로 아까 사층리 우리 배웠던 것처럼 유속이 갑자기 감소하니까 여기까지 모였던 퇴적물들이 여기다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삼각주에서도 사층리 구조가 보여. 사층리. 그리고 작은 입자별로 삼상지. 이게 말이 되게 비슷한데 삼상지랑 삼각주. 삼상지는 육상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육지에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삼각주는 연안 환경이니까 조금 더 바다 쪽에 있어. 그럼 항상 원래 입자들은 바다 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왜냐면 무거운 애들이 항상 입지가 고도가 높고 바다가 고도가 낮아. 그러니까 이 고도가 낮은 곳까지 올라면은 작은 입자여야 된다는 거야. 아까 내가 연필에 말한 것처럼 멀리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바다 쪽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주도 연안 환경이니까 선상지보다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4층에 썼으니까 여기 밑으로 이 삼각주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점이층이랑 반대로 원래 아까 입자가 큰 애들은 멀리 못 나간다 했잖아. 그래서 큰 애들은 이쪽에 있어. 입자가 큰 애들은 멀리 못 나가니까. 그리고 입자가 작을수록 이 멀리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면 밑으로
밑으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상향 조립파라고 해. 우리 조립질 배웠지? 입자 크기가 큰 거. 그러니까 상향 조립파는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크다는 거야. 얘 그림 보면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커지지. 그러니까 점입측리랑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점입측리는 이런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향 세립파라고 불러.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리고 얘는 삼각주의 특징은 상향 조립파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연한 환경에서는 삼각주가 제일 중요해. 이것만 알아둬도 돼. 이런 식으로 강이랑 바다 사이, 산상지는 산이랑 평지 사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해빈이라는 게 있었지. 여기 해빈. 이것도 처음 들어보지. 얘는 그냥 모래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바다 가기 직전에 모래사장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 해빈 보면은 모래로 이루어진 거 볼 수 있을 거야. 여기도 연한 환경이고 얘의 특징은 뭐 연은이 발견될 수도 있고 얕은 해안의 경우 연은 그다음에 사층리도 많아. 마찬가지로 이게 해빈에는 무조건 연음과 사층리랑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 발견될 수도 있는 걸 적어주는 거야. 모래사장에 얕은 해안이 있을 경우에 연은이 뭐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래사장은 모래니까 사층리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 모래가 퇴적암이 돼서 사암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해비는 딱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봐야 돼. 석고사주가 뭐냐면 이것도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런 구조가 있어. 바다에 태양이 이렇게. 이게 바다면 이게 육지야.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 이런 거를 만이라고 하거든. 만. 그럼 이렇게 바다가 이 방향으로 흐를 때 이 만 쪽으로 가는 애는 유속이 조금 더 빨라.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유속이 느려. 이 막혀있는 애들이 유속이 느리단 말이야.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유속이 느리면 계속 나오잖아. 유속이 느리고 운반 능력이 느려지면 갑자기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다고 퇴적물이. 그럼 얘들도 이쪽이 유속이 느리니까 한 여기부터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쪽부터 이렇게. 얘는 혼자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버리냐면 퇴적물이 쌓이다가 이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생겨버려. 호수. 그래서 이런 호수를 석호라고 부르고 얘를 사주라고 부르고 이 테두리. 그냥 이것만 알아주면 돼. 석호 사주는 뭔지 정도만.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림 잘 보면은 그림에는 뭐 석호 사주를 표시하지도 않았네. 어쨌든 이런 애들이 연한 환경이다. 나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대충 바다의 단면을 좀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육지랑 바다가 연결되는 연안 환경이랑 해양 환경이랑 연결되는 이 지점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를 이제 대륙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를 심해적 평원 이라고
여기는 수심이 엄청 약한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 바다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륙붕이라고 하고,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지는 이 사면을 대륙사면, 수심이 깊어지는 이 시작점을 대륙대. 이제부터 여기는 계속 평원일 거야. 심해적 평원. 왜 이런 식으로 수심이 갑자기 확 깊어지는 거냐면,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만 생각을 했지. 여기가 대륙 지각이고 여기가 해양 지각이라고 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 배웠었지. 그래서 훨씬 두껍다는 거. 여기까지는 두껍게 대륙 지각이었다가 갑자기 해양 지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수심이 확 깊어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는 딱 대륙붕이랑 대륙대. 해양 환경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대륙붕, 대륙대인데, 대륙대 먼저 해볼게. 써있지? 해양 환경은 이제 탄산형 환경,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적 변화 등이 있다. 탄산형 환경은 몰라도 되고요. 대륙대 일단 뜻이 뭐냐면, 저탕암에서 점유층이 발달. 우리 앞에서 점유층이 배울 때 어느 곳에서 많이 생긴다고 배웠어? 심해저의 특히 대륙대에서 많이 생긴다고 배웠거든? 이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륙대와 같은 심해저에서 잘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잖아. 왜 대륙대에서 점유층리가 잘 형성되는지 보면은, 원래 대륙붕이 퇴적암의 한 60% 이상이 대륙붕에서 생겨. 여기서 이렇게 퇴적암이 쌓여가지고 생기거든? 그럼 갑자기 경사가 확 낮아지잖아. 여기서 쌓인 퇴적암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퇴적물들을 이제 저탕류라고 불러. 근데 이 저탕류가 암석이 되면은 또 저탕암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탕암들이 큰 것부터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래서 대륙대에서 점유층리 구조가 잘 보이는 거야. 원래 이런 퇴적 구조들은 좀 변동사항이 많아가지고 시험 문제로 내기 되게 헷갈리는데, 이 대륙대 점유층리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그래서 꼭 나와, 내신에서. 완전 내신 필수. 수능에선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되게 잘 나와. 대륙대에서 점유층리가 잘 발달된다. 그다음에 대륙붕은 아까 말했다시피 퇴적암의 60% 정도가 대륙붕에서 생성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겠지. 우리 퇴적 구조 배우는데 퇴적암 대부분이 여기서 생기는 거니까. 또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입자극이 작아진다는 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대륙붕을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바다로 갈수록 입자크기가 작은 거야. 여기가 자갈, 모래, 진흙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야. 왜냐면 멀리 나갈수록 이제 가벼운 애들이 멀리 나가니까 이 대륙붕을 확대했을 때 한 이쪽이 진흙이 많고 이쪽이 모래가 많고 이쪽 해안이랑 가까울수록 자갈이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대륙붕은 아직 해양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심도 얕고 되게 육상 환경이랑 가까운 곳이야, 여기는. 그래서 얘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지만 따뜻하고 얕으면 산호초가 살아. 그래서 이쪽에는 산호초가 죽고 그 유기체로 만들어진 석회암이 되게 많아. 대륙붕에서는 석회암이 많이 발견돼. 바다에
화학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도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퍼센트로 봤을 때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는 확률이 더 커. 그래서 석회암이 만약에 이 바다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면 화학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유기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하고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많이 발견되면 대부분은 이쪽이 산호초들이 살았던 곳이구나 라고 예측하면 조금 더 맞아. 대부분 산호초가 죽어서 만들어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해양환경 끝. 여기 다 뜻이 좀 짧게 적혀져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써준 것들 보고 이해해주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우리 또 퇴적구조 배웠으니까 또 실제 지형들을 외워야 돼.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저번 시간에 화성암 나왔을 때 나온 그 곳들이랑 다 다른 곳이거든. 겹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따로따로 또 외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암기거든, 암기.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내가 대충이라도 특징을 좀 적어줄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너무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다 까먹어, 내신 때 가면은.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중간고사 범위가 아닐 수도 있어. 기말고사일 수도 있어, 여기가.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 아니면 기말고사라서. 보면은 여기서도 또 이제 고중 신호로 나뉘어. 우리 외웠지, 맨 처음에. 0.65, 625로 했었어. 그래서 여기가 0.25가 아니라 2.5, 그다음에 5.5. 단위는 억년이었어.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너무 우지성으로 암기하면 안 되고, 뭐 고생대가 어떤 지형이었는지, 중생대가 어떤 지형이었는지, 신생대가 어떤 지형이었는지만 머릿속에 조금 있으면 그래도 외우기가 좀 간편하거든? 우리 고생대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지형이었냐면 그냥 바다였어, 바다. 우리나라가 고생대 때는 잠겨 있었어.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지형이었냐면 호수가 있는 육지였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고생대 때는 나중에 또 뒤에서 배우는데 삼엽충이나 되게 바다 생물이 많이 나와. 그때는 아예 바다였으니까. 중생대 때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거 공룡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지였겠지,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신생대 때도 마찬가지로 육지였는데 뭔 특징이 있냐면 화산이 폭발했어, 이때는. 그래서 공룡 다 멸종됐잖아. 그럼 이렇게 고생대 때는 어떤 퇴적암이 생겼는지 보자. 일단은 바다였으니까 어떤 퇴적암이 생기냐면 석회암이 생겨. 침전돼서,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산호초가 죽어서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바다니까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석회암이야. 그래서 고생대 때는 이거 다 보면은 고생대 때 발견되는 애들은 다 석회동굴 뭐 이런 거거든. 대표적인 거 강원도 태백 석회동굴. 그래서 태백에 가면은 시멘트 공장이 되게 많아. 이 시멘트가 석회암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태백 가면은 시멘트 공장이 많아. 석회동굴이 많아서. 그리고 중생대 때는 그냥 세세성 퇴적암들이 되게 많아. 뭐 자갈, 모래, 셰일 뭐 이런 세설성. 육지가 이제 생겼으니까 육지를 깎아서 나오는 해설성 퇴적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중생대가 여기서 좀 제일 많거든, 퇴적 지형 중에. 아이고,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쓸게. 여기가 중생대야, 해설성. 뭐가 있냐면 진안, 마이산.
자갈이 퇴적암이 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산 두 개가 말의 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하거든. 근데 다 이렇게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마이산에 하나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타포니가 보인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타포니가 많다라고 되어 있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 막 치즈에 생지가 갉아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마찬가지로 이 산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 이런 모습을 타포니라고 해. 타포니는 여기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맨날 나오지. 타포니 있는 산 하면서. 지난 마이산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포니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채석강. 고성, 강령리, 해안. 얘네들은 특히나 공룡화석이 발견되는 거야. 항상 화석이랑 퇴적암 지형은 세트야. 왜냐면 어떤 생물체가 죽고 위에 퇴적이 되어야지 걔가 화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퇴적암 지형에서는 무조건 화석이 발견돼. 공룡화석이든 뭐 고생대에서는 사목충 화석이든 화석이라는 게 되게 필수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생대도 마찬가지로 퇴설성. 얘도 육지니까 퇴설성 퇴적암들이 생겨. 근데 반대로 얘는 여기서는 이제 풍화 침식되는 세설성이라면 이 신생대 세설성은 얘는 화산이 분출하니까 화산 세설물이겠지? 그러니까 둘 다 세설성 퇴적암인데 좀 다르다는 거야. 화산 세설물이고 화산재 같은 거, 응해암 같은 거 얘는 풍화 침식된 거. 자갈, 모래, 쉐일 이런 거. 둘 다 세설성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지. 그래서 얘는 아주 대표적인 거 제주 수월. 제주도는 이제 신생대 때 생겼고 화산이 폭발했지. 그래서 응해암 지형이라는 거. 화산재가 암석이고. 이렇게 대충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어떤 지형이었는지만 외워보고 조금 더 간편해. 그냥 외우는 것보다. 고생대는 바다였고 중생대는 호수 있는 육지, 신생대도 육지지만 화산이 분출했던 육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태백공원소는 아주 대표적인 고생대. 이게 그리고 조금 야매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거는 한 80%가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초성이랑 고생대랑 똑같거든. 보면 이 강원도가 기역이잖아. 그럼 또 고생대 기역이야. 그리고 또 얘도 강원도, 얘도 기역인데 고생대 기역이고 전북 진안, 얘도 지읒인데 중생대거든. 이런 게 조금 한 80%가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 얘도 또 전북 부안 채석강, 얘도 또 중생대지. 또 얘는 또 아니니까 다 외우지 말고 그렇게. 제주도는 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신생대 지형이니까 얘는 외우기 쉽지. 우리 화성암 할 때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대충이라도 다 읽어보시고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해적 환경은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안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지. 그쵸? 그 다음에 외워줘야 된다 했지. 이렇게 세 개. 삼각주랑 해빈. 얘 뭐야? 연안 환경이지. 삼각주랑 해빈. 그 다음에 하천, 호수, 선상진. 이거 하천이랑 호수 둘 다 물이니까 해양 같지만 아니라고. 육상 환경. 잘 기억해줘야 돼. 하천이랑 호수 육상 환경이야. 그 다음에 육지에서 이동해온 해적물과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이 가라앉아 쌓인다. 침전한다. 이건 아주 해양 환경의 특징이죠. 해양 환경. 그 다음에 6번처럼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을 보여주면서 어디가 어떤 환경인지 뭐 적어라. 꼭 나옵니다. 다 찾아줘야 돼. 연안 환경에 해당하는 것만 찾으래. 하나씩 해보자. 빙하는 육상 환경, 한상지도 육상 환경 외워줘야 해요. 삼각주는 연안 환경,
모래사장이라 했지, 해빈. 그래서 여기서 연합만 고르면 디귿, 리을, 비읍, 시읒 이렇게. 이렇게 연합이죠. 그 다음에 ABC에 해당하는 퇴적 환경을 차례대로 쓰래. 일단 A는 뭐야? 오른쪽 보니까 물이 맺혀 있어. 그럼 호수겠네. 선상지 이미 있으니까. 호수. 그 다음에 B는 지금 연안환경 쪽에 있지. 이 위치를 잘 봐야 돼. 여기는 해안이랑 육상 사이에 있어. 연안환경에는 해빈이랑 삼각주, 석호, 사주 이렇게 있는데 석호, 사주랑 해빈 이미 표시가 되어 있지. 얘는 삼각주인 거지. 그 다음에 C는 대륙붕이랑 심해저 사이에, 대륙붕이랑 심해저 사이에 이 면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대륙 사면이지. 그 다음에 사막에서 형성되는 대표적인 퇴적암. 이거 너무 뜬금없는데 사암이죠, 사암. 모래가 암석이 된 거니까 사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네. 이렇게 대표적인 거 얘는 두 개는 사실 진짜 자주 나오는 거고 마이산, 합포니, 구문소는 석회암 지형, 고생대, 강원도 태백시니까 얘는 석회암, 태백시 구문소, 고생대 아주 대표적인 지형이에요. 석회암. 그다음에 나는 진안 마이산인데 전부 다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 합포니가 보이고. 그래서 얘는 바다였고 얘는 호수와 호수 주변 모래. 평상시기는 얘는 고생대, 얘는 중생대. 진안 마이산.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 시험에서도 이렇게 지도로 내진 않을 거야. 지도 솔직히 그냥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얘는 위치까지 외우면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거 일단 셰일이고 공명리 발자국이니까 여기야 여기. 고성, 동명리, 해안. 그래서 얘는 이쪽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경남, 고성, 동명리. 그래서 일단은 50분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가 한 파트가 더 있는데 여기 금방 끝나거든? 그래서 여기는 영상으로 찍어서 오늘 보내줄게. 그래서 이 파트만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숙제 셀파 오늘 해당하는 부분 풀어오고 여기 뒤에 문제까지 같이 풀어오면 되거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면